네, 3차 대국민 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퇴진 시기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로 모든 공을 넘겨 정치권은 더 혼란에 빠졌습니다. 네, 당장 여야, 친박, 비박 간 각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대국민 담화를 놓고 제가 앞서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이 한 5분 채 안 되는 내용인데 아무튼 이제 그동안에 지난 주말 촛불시 민심이라든지 여야의 그런 여도 포함돼서 비박계의 또 거센 요구까지 포함돼서 네. 어떤 결단을 촉구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더군다나 탄핵 정국으로 지금 이번 다음 주 2일 날 또 9일 날 이렇게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시작하려는 이런 시점에 하여튼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거를 내려놓겠다는 그 전제 조건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그런 퇴진 로드맵에 따라서 하겠다. 여기에 지금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 이제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좋은 퇴진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간단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는 거는 개헌까지 염두에 둔 그런 포석으로 보이는데 예. 과연 그 여야의 각 정파들 대선 후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이게 합의가 쉽지가 않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탄핵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은 빨리 여야가 합의해 가지고 퇴진 로드맵을 주어서 그 일정에 따라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숙제로 남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민심을 한 단계 심각하게 듣고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김 의원님, 예. 평가는 어떠셨나요? 글쎄요, 이제 태블릿 PC가 나온 지가 이제 36일 됐습니다. 어제로. 그래서 1차, 2차, 3차 발표를 하셨습니다만은 공통된 게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은 공적인 일이고 절대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또 한편으로는 탄핵이란 단어라든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어떤 그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은 데 대한 어떤 송구함이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그 밝히는 입장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기 스탠스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탄핵을 바로 앞둔 비박계 의원들을 다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정진석 대표도 그 말을 받아서 예. 다시 한번 어떤 탄핵 부분을 좀 스톱시켜 놓고 그렇죠. 다시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야권이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시간 끌기용이다, 이제 면피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특히 좀 주목이 되는 부분이요. 변호사님, 이 네. 선한 의도라는 말을 또다시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앞으로 있을 법적인 절차에서 좀 어떤 의도성이 있게 발언을 한 거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도 그 발표를 하면서 예. 탄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요. 특검이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고 국정조사라는 말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담화를 발표하는 마당에 이 국정조사라든지 이런 어떤 특검 같은 데 협조하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길 바란다라든지 이런 원론적인 얘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본인이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국정 혼란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운명을 그리고 예. 나라의 운명을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다시 국회에 공을 넘김으로써 상당히 그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과라는 말이라든지 또 지금 선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선의라는 말만 쓰고 이랬다는 얘기는 특검에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탄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거죠. 예. 그러면서 이 탄핵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오겠다는 것도 사실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볼 수 없냐면 저는 사실은 대통령이 헌법 이 개헌을 들고 나온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그야말로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100년 대계를 위해서 개헌을 하시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이 최순실 사태가 터진 것이죠. 개헌 발표한 그날 바로 저녁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 터졌죠. 그래서 그때 바로 이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서 개헌이라고 하는 정말 신성한 이 절차를 그렇게 물타기용으로 들고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이것이
탄핵을 막기 위한 방패용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이제 공을 넘겨받은 국회 정치권의 반응이 중요한데 야권에서는 지금 안 그래도 변호사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반응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보니까 뭐 친박계를 제외한 뭐 여당의 비박계까지도 좀 이 진정성을 인정을 안 하고 예. 9일까지 협상을 해보다가 단일안이 안 나오면 탄핵을 하겠다는 그런 게 이제 목소리로 합의가 되고 이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완벽한 게 없잖아요. 정치라는 협상이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완벽한 게 없어요. 대통령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당장 물러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렇게 되면 뭐 벼락치기 대선이라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 이제 국회에서 작품을 좀 만들 필요도 있다. 예, 국회에서 자꾸 비판만 하고 그러지 말고 국회에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3당이 합의해가지고 언제까지 퇴진하고 네. 헌법 개정을 하면 언제까지 해가지고 언제쯤에 대선을 하자고 그걸 만들면 되는 거예요. 모든 국회에 넘어왔어.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지고 좀 대선 주자라든지 각 정파들이 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잖아요? 뭐 세상 일에 100%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부정적인 걸 탓하지 말고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부분을 키워가지고 그럼 합의해가지고 안을 만들면 오늘이라도 그것이 로드맵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오늘 국회에서 지금 국조특위가 있는데요. 검찰총장 불출석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이제 여야가 공방을 벌였고요.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온 것이 검찰총장 불출석 사유를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부터도 지금 또 다시 공방이 시작이 되는 것 같고요. 글쎄 뭐 어제부터 이렇게 국조가 시작됐습니다만 간사 간에 또 여러 가지 합의도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서로 아마 당분간은 아마 이런 국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지금 상황 자체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인 채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월호 문제를 특히 기업의 정인을 부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의 어떤 저 방송이라든지 그런 네. 것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깝깝함과 분노의 게이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국정조사 뭐 속보 들어온 대로 지금 여쭤보다 보니까 이제 국정조사 얘기도 했는데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이 뭐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해서 좋은 안을 좀 마련해서 좀 물러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렇게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야 3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 여야 협상은 없다. 강경하게 나오거든요. 지금 탄핵을 어쨌든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 확인한 거잖아요. 저 10시 반에 야삼당 그 원내대표들 아마 해동이 있었을 겁니다. 예. 거기서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아마 예. 단일한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좀 더 강경해진 가능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 상당히 이제 문제는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그렇죠. 이제 실제로 이제 탄핵의 국면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이 일은 아니고 9일 간다 했을 때 그분들의 어떤 의중을 어떻게 야3당이 껴안고 갈 것이냐가 하나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탄핵의 총대를 맸다고 표현해도 될까요? 새누리당 비박계 쪽에서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 어제 이제 3차 대국민 담화 발표 이후에 아직까지 아무 입장이 없습니다. 어제 뭐 오후 내내 회의를 했다고 그래요. 비상시국회의. 예. 그리고 뭐 밖에 나간 남경필 지사, 김용태 의원이 하나하나 전화를 또 돌려가지고 확인하고 그래서 뭐 탄핵 전선 이상이 없다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리는데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야당과 달리 새누리당은 집권당이고 한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지금도 뭐 안수법을 먹고 있는 다 공동 책임 있는 사람들이에요. 과연 야당과 똑같이 탄핵 대우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좀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그 여야 원내대표들이 임기 단축 협상 없다. 나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국회의원들이 협상을 안 하고 뭘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국회에서 이것도 민심이에요. 물론 우리 촛불 민심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국회를 공이 넘어갔으면 국민들은 국회에서 좀 생산적인 그런 협상을 통해 가지고 안을 만들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적을 네네. 하면요. 네. 청와대에서 던져놓은 공을 무조건 다 논의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던져놓은 걸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그동안에 대통령 보고 내려놓으라고 해서 내려놓겠다고 국회에서 시안을 정해달라고 하니까 물론 100%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그럼 국회에서 안을 만들면 되지 왜 임기 단축 협상을 없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거예요. 물론 이제 법적인 태진인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 예. 탄핵을 통해 가지고 직위를 해제하는 거고 하나는 이제 그 개헌을 통해 가지고 임기를 단축하는 로드맵을 만드는 건데 예, 예. 나는 저것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정치인들이 저렇게 테러를 닫아버리고 저렇게 하는 것인지 저것도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땐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이미 피의자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야당에서 저런 입장을 내는 이유는 하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개헌론을 접합해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대통령의 문제를 묻어가려는 논의가 있다, 숨은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는 논의를 같이 하는 순간 야권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 피해자가 된 주요 범죄, 뭐 헌법 1조, 뭐 10조 이렇게 위반돼 있는 말하자면 탄핵 안에 명백한 피해자를 법과 질서에 따라서 탄핵하는 길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네. 이제 대통령 임기를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네. 국회 스스로가 면죄부를 보고 탄핵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드러운 얘기를 할 수 없고 단지 어제 만약 대통령께서 나는 내년 3월까지 혹은 4월까지 스스로 물러나겠다. 그런 스스로 로드맵을 내셨다면 그것은 또 그에 따라 좀 입장은 달라지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어요? 진퇴를 네네.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논의해보라. 이것은 무슨 왕정에서 어떤 얘기하듯이 네. 그런 논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우리가 야권 입장에서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어제 만에 하나 특정 시점을 이야기해서 당장 내려놓겠다고 그러면 또 여권에서 어떻게 대선을 치느냐고 준비도 안 되고 그러면 5, 6개월 공에 내려놓겠다고 왜 이렇게 늦게 내려놓냐고 나는 정치권에서 합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여친 대통령이 특정 시점을 이야기해서도 그거 가지고 지금 논쟁이 붙고 말이죠. 갑론을박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회에 온 것도 합리적인 측면이 있어요. 합의를 해가지고 로드맵을 달라는 건데 왜 그걸 못합니까 국회에서? 그것도 참 깝깝한 노릇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게 지금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헌법적으로 어떻게 어디까지가 가능한 부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법적으로는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은 합의체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협상을 해가지고 한다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 그것은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굉장히 비겁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국회에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자신이 4월이면 4월, 3월이면 3월까지 물러나겠다고 하면 거리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리가 되면 권한대행으로 총리가 들어섭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국정공백을 메우기를 원했다면 4월이면 4월, 3월이면 3월 이렇게 내가 언제 물러났다고 제시했어야 합니다. 이렇게 국회에 보낸 것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탄핵밖에 없어요. 법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개헌을 한다고 하지만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에 따라서 부칙으로 물론 이제 대통령 임기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밖에 없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국회가 합의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2월 달에 물러나게 하자. 1월 달에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대통령이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대통령이 그와 같이 나라의 운명을 본인의 운명을 그렇게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결정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고 헌정문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행태를 벌인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명분적인 측면에서는 그 말씀이 맞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률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직위에서 해제하는 건 탄핵을 계속 추진하는 거하고 조기에 개헌 정국으로 개헌을 한 다음에 부칙으로 언제부터 다시 이 임기를 단축해 가지고 총선 정국하고 맞물려서 임기를 정해서 거기 로드맵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거하고 지금 두 가지밖에 없어요. 거리된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만에 하나 지금 당장 물러나겠다 그러면 지금 벼락치기 대선도 안 될 것이고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뭐 내년 5월쯤에 물러나겠다 그러면 왜 이렇게 늦게 물러나냐고 또 뭐 물고 뜯어가지고 그거 안 된다는 세력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말이죠.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게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국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대의민주주의고 국민의 뜻을 모아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협의를 해가지고 좋은 안을 A, B 안으로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A 안만 아니고. 그래서 대통령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건 뭐 분명히 천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 논의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특검 얘기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금 특검이 어쨌든 뭐 추천이 됐고, 네. 금요일까지는 어쨌든 대통령으로서도 한 분을 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뭐 특검을 앞두고 여러 가지 뭐 전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 특검이 그동안에 많이 추천된 분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올라 있는 분들은 전혀 우리가 검토되지 않았던 분들이고요. 네. 네. 사실 그동안에는 주로 그 엄명됐던 분들이 좀 호남 출신이거나 뭐 대법관 출신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뭐 홍성 출신, 충청 출신, 제주도 출신 그리고 네. 전통적인 어떤 범서방파를 잡은 어떤 조폭을 네. 상대로 아주 어떻게 보면 무섭게 보이는 이제 그런 분들이고 그런 측면은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이 특검에 대해서 중립성 논의를 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야권에서 이 특검을 고려할 때 많이 뭐 고려했겠죠. 친호남이라든지 혹은 뭐 그러한 어떤 대통령 측에서의 논란을 최대한 그 배제하려고 하는 예.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보여지고 네. 한편으로 물론 이제 우리 박영수 변호사께서는 황교안 총리하고 같은 곳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 그렇더라고요. 또 작년에 조금 우호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것이 논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막 그런 것들이 한번 지켜보시죠. 그렇기 때문에 박 변호사를 추천하실지 아니면 이제 조승식 변호사를 할지 한번 두고 봅니다. 네네. 법조계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으시는 분들인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예, 제가 뭐 그 박영수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좀 알고 하는데요. 네. 참 인격은 훌륭하시죠. 네. 예. 근데 조승식 변호사님은 뭐 또 조폭 잡는데 굉장히 일가견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두 분 다 뭐 강직하고 좋은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금 대통령의 국정문란뿐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황교안 총리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우수석과도 지금 인연이 있다고 그다음에 박영수 후보 같은 경우에 김대중 정부에서 사정비서관도 했거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검찰하고 인연이 있고 또 검찰을 굉장히 아끼는 분인데 어쨌든 간에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이제 그 특검을 해줘야 할 텐데요. 사실은 그래서 판사분이 하면 어떻겠냐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네네. 대법관 분들이 여러분이 후보에 오르고 했었는데 이분들이 아마 고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 검찰 출신이 맡았는데요. 어쨌든 저는 다만 이분들이 그 강직한 성품답게 이번 사건에서도 이 검찰을 향해서도 과연 공정하게 이런 메시지를 들이댈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인데요.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분이 누가 되더라도 네. 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수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 박 대통령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두 분 중에 한 분을 이제 임명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로 임명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이번에 약속한 대로 이거마저 약속을 안 지키면 안 되죠. 이건 지난번에 특검 이전에 특수부 수사 때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고 해놓고 안 받은 부분이 있어서 이것마저는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여론의 압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일까지 임명하게 돼 있는데 뭐 두 분 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 훌륭한 분들 같고 한 분은 뭐 대검 형사부장 출신이고 한 분은 중수부장 출신 출중한 경력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역사적인 흐름에서 이 법조인들도 상당한 지금 중압감을 느낄 겁니다. 이게 간단한 좀 수사도 아니고 또 지금 중앙지검에서 나오는 자료들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야 됐는데 이게 엄청나게 아마 중요한 그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법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많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은 아마 누구를 임명하든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 이 정도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요. 우병우 전 수석이랑 김기춘 비서실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이제 피의자 수사로 전환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의 절차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드디어 이제 특검이 임명되기 전에 검찰이 마지막으로 검찰의 존재 이유를 밝혀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우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 누설과 나아가서는 수사 방해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공무집행 방해와 이런 수많은 어떤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그 비리 옛날에 정강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았지 네. 예. 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정식으로 수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기춘 왕 실장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의 그 국장하고 과장이 말 한마디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경질이 되고 그랬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승마협회와 관련해서 정유라가 2등을 했을 때 그 왜 2등을 했느냐 이걸 가서 문체부에서 승마협회 감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감사를 해서 양쪽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서를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다. 이런 말 한마디로 좌천을 시키고 이 사람이 지금도 근무하고 있나요? 라는 말로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잘라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국정농단이고 인사농단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 김기춘의 왕 실장이 여기에 그 영향력을 작용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어떤 인사농단이라든지 국정농단에 대해서 드디어 김기춘을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를 드디어 밝혀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검찰이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어차피 차은택에 의해서 변호사에 의해서지만은 기본적으로 문체부 주요 정성근 장관 내정자와 예. 차관을 김기춘 그 실장의 공간에서 만난 적이 있다. 2014년 6월 7월경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최순실 게이트의 중간 문체부 공직 라인을 연결해 준 혐의도 갖고 있고 그동안에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한 부분들도 나오고 있고 세월호 부분에 있어서도 대통령이 어디에 계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묻지도 말고 알아보려고 하지도 마라 이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어서 상당히 갈수록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차은택의 그 증언에 의해서 또다시 이제 최순실과 우병우 수석의 장모가 2014년 6월경에 골프를 쳤다 네. 경시시에서 이런 부분도 어차피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최씨 일가에 대해서 많이 뒤를 봐줬는가 결국은 김기춘과 우병우 최순실 이 게이트가 어떻게 연관되는가가 마지막 좁혀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한 가지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어제 이제 그 대국민 담화 발표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돌아서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질문을 기자 몇몇이 질문을 했는데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마 이제 이르면 다음 주쯤에 기자회견 정도도 예상할 수 있겠다 이렇게거든요. 기자회견 때는 어떤 형식으로 어떤 내용이 좀 담길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국정조사하고 특검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다 보니까 대통령도 심리적으로 더 압박감을 좀 느끼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좀 큰 그림만 이야기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이제 경위 설명들을 하고 또 기자들을 통해서 일문일답을 통해 가지고 자신을 좀 디펜드 할 건 디펜드 하면서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좀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 가려운 부분들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두루뭉실하게 하고 또 이쪽 대통령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 일반 백성들이 느끼기에는 그것이 충분한 소명이 안 되고 자꾸 의혹으로 되니까 이왕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뭐 하야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한 마당에서 뭘 지금 못하겠어요. 좀 나라를 위해서 좀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해서 앞으로 후대에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런 기자회견을 해야 되고 또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시점적으로 보면 이게 특검 조사를 앞두고 이제 만약에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이 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지금 대통령께서 그 자세한 내용을 차후에 한번 밝히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죠. 이게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불거진 많은 의혹들이 있습니다. 뭐 최순실이라든지 안종범이라든지 관련해가지고 공소장이 적시도 됐고요. 그런 것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의 어떤 그 방어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서면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소상히 밝히는 기회를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그것을 기자회견을 통해서 할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의 어떤 성격상 일문일답보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거에 대해서 경위와 과정 그리고 자신이 어떤 뭐 결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밝히는 그런 어떤 계기라든지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고 싶은 이런 생각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아까 그 김기춘 실장 잠깐 더 말씀드리면 지금 예. 나온 건 보니까 아까 그 문체부 국장이나 과장 얘기는 아니고 차관 6명 그 관련 얘기인데 예. 이 문체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문체부 6명을 왜 경질했냐면 문체부를 지금
미르 재단이라든지 K스포츠 재단이 문화재단과 스포츠 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와 스포츠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저 문체부를 먼저 장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 6명을 먼저 내보낸 겁니다. 그리고 문체부를 김종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들 맘대로 주무른 것이거든요. 그 작업을 저 6명을 사표를 내도록 지시하는 것으로서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단순히 김종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김기춘 내지는 대통령의 그런 의사가 이미 반영돼서 그와 같은 국정농단이 문체부를 통해서 교육부를 통해서 벌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어제 이제 기자 대국민 담화 이후에 사실 조금 더 사실 국민들의 우려감이 더 커진 부분은 뭐냐면 대통령으로서는 퇴진 일정을 좀 어느 정도 밝혔지만 권한을 과연 그럼 누가 대행할 것이냐 입장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입장에서도 되게 어정쩡할 것 같아요. 지금 국정 운영 어떻게 좀 될까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어떻게 좀 글쎄 봐야 이제 될까요? 지금 야권 반응을 보면 예. 대통령이 말씀하신 걸 야권이 받는다면 그 반대급부로 생길 수 있는 게 총리를 바꾸자는 안까지 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야권의 반응으로 보면 총리 안까지 우리 황교안 총리로 가더라도 우리는 그런 식의 어떤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을 하지 않겠다. 예.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 야권도 고민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만약에 탄핵 정국으로 가서 탄핵이 시작되면은 이건 뭐 법률적으로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 체제가 그냥 계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헌재 그런 결정이 날 때까지 그거는 뭐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만에 하나 탄핵을 조금 보류하고 대통령이 하는 하야 로드맵을 야권이 합의해서 내면은 그거는 이제 거국 중립내각, 거국 총리를 합의한 총리의 그런 로드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정치권이 고민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금방 뭐 안 된다로 끝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김병준 내정자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김병준 내정자는 이미 이제 벌어진 카드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그런 의중을 가진다면 사실은 이제 인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은 부총리는 그래도 좀 지금 빨리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총리는 반드시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미 그 김병준 카드를 대통령이 쓸 의지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황교안 총리가 훨씬 더 자기를 방어해 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정교과서 문제도 이미 김병준 내정자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보수 쪽에서도 황교안으로 계속 가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했을 가능성이 근데 많아요. 만약에 탄핵 절차를 야당에서 밟는다고 하면요, 국무총리를 꼭 바꿔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고, 예. 그렇다면 황교안 총리가 마음에 좀 안 든다 하더라도 그분이 그 대행을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세 번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강신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